젊은 여자의 다급한 외침이 향미옥 주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얀 진돗개 달구가 재벌 회장의 바짓단을 콱 물고 있었어요. 회장님! 회장님! 경호원 4명이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달구는 살짝 피하는 척하다가 다시 회장님의 바짓단을 물고 끌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자는 듯 절대 놓지 않으려는 듯이요. 왜 진돗개 달구는 대통령도 번호표를 뽑아야 한다는 그 유명한 향미옥에서 신분을 숨긴 채 한 달에 한 번 조용히 오는 재벌 회장만 보면 울타리를 뛰어넘고 목줄을 끊고 쏜살같이 달려오는 걸까요? 재벌 회장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호기심에 결국 달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달구가 데려간 그곳에서 재벌 회장은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달구를 따라간 재벌 회장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유명 맛집을 몰래 찾는 재벌 회장에겐 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따스한 햇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성북동 언덕 꼭대기에 장승주 회장의 대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침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몸은 깨어 있었지만 일어날 기운이 없는 듯 한참을 그 자세로 누워 있었죠. 알람이 울렸어요. 승주는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승주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용한 집안에서 작은 소리를 내었어요. 그 소리 빼고는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원에는 소나무가 정원사들의 손길을 받으며 완벽한 곡선을 유지하고 있었고 단풍나무와 은행나무는 계절을 물들이며 저택을 감싸고 있었죠. 그런데 이 넓은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총수인 장승주 회장뿐이었습니다. 승주가 드레스룸 문을 열자 와이셔츠들이 색상 순서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승주는 왼쪽 끝 흰 셔츠를 꺼내 입고 고급 이태리 실크 넥타이를 골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매듭을 만들고 플래티넘 핀을 꽂았죠. 오른쪽으로 밀었다가 왼쪽으로 당기고 몇 번을 조정한 끝에야 완벽한 수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제야 가슴에 차올랐던 답답함이 조금 풀렸어요. 오전 8시 여의도 본사 건물 45층에 있는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뒤따라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보게. 승주는 책상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전 10시 계열사 사장단 회의, 오후 2시 해외 투자 안건 검토, 4시에 증권사 미팅입니다. 승주의 손이 서류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숫자들을 훑어보고 붉은 펜으로 표시하고 결제 도장을 찍었죠. 저녁이 되어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둠이 내려앉은 뒤였어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지만 역시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2층 서재로 올라가 문을 닫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지만 잠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심해진 불면이었죠. 승주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오래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30살의 집안이 정해준 재벌가 첫째 딸과의 결혼. 신혼 첫날 밤 그녀는 조용히 말했었죠. 우리 서로 기대하지 말아요. 이건 두 집안의 일이니까. 승주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각자 일에만 몰두하며 사랑 없이 지낸 10년. 그리고 결국 이혼으로 끝난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처는 지금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먼 과거, 25살 대학생 시절.
소아마을에서 만났던 순영이라는 여자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여자였죠. 모두 끝난 일이었어요. 다 지나간 일이었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그 이름 석자가 가슴을 건드릴 때가 있었어요. 승주는 책상 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일정 알림이 떠 있었어요. 오전 9시 천안 제2공장 준공식, 오후 2시 소아마을 향미옥. 향미옥은 몇 해 전 우연히 다시 찾은 곳이었어요. 업무로 소아강 근처를 지나다가 간판을 보는 순간 35년 전의 그 맛이 혀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대학생 시절 처음 먹었던 수육과 냉면. 재벌가에서 태어나 온갖 진귀한 음식을 먹어봤지만 유독 그 맛만은 어디서도 대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방 일정이 있을 때면 시간을 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찾곤 했습니다. 맛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소아강이 흐르는 그 풍경을 보면 머릿속이 잠시 조용해졌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천안 제2공장 준공식을 마친 승주는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회장님, 3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최 비서가 조수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네. 승주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논밭 사이로 소아강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이 강은 늘 한결같았죠.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기와 지붕을 얹은 한옥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큰 종갓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장독대가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수백 개는 좋게 넘어 보이는 장독들이 햇빛을 받아 윤기를 내고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 그림자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자 향미옥이 나타났어요. 2달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했어요. 향미옥입니다, 회장님. 최 비서가 말했습니다. 승주는 차에서 내리기 전 코트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중절모를 꺼냈어요. 페도라 스타일의 모자를 눌러 쓰고 코트 깃을 세웠습니다. 양복 차림은 그대로였죠. 구겨진 옷을 입고 나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승주는 공식 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업계 시상식에 얼굴을 비칠 뿐이었고 이 정도 차림이면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 번호표 발권기가 보였습니다. 승주가 번호표를 뽑자 47번이 찍혀 나왔어요. 최 비서도 따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늘 그랬듯이 따로 번호표를 뽑고 따로 식사를 했어요. 카운터 뒤에서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번호표 꼭 확인하시고 기다려주세요. 대통령님이 오셔도 번호표 순서대로 모십니다. 승주는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최 비서와 경호원들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소아강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어요. 승주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전광판에 47번이 떴어요. 승주는 직원을 따라 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통유리창 바로 옆 2인용 테이블이었습니다. 승주가 자리에 앉자 40대 남자 직원이 물수건과 물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냉면 하나, 수육 중자, 소아 막걸리 한 병. 승주가 짧게 말했어요. 승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종갓집 장독대가 작게 보였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장이 바로 저기서 나온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냉면 한 그릇과 수육이 담긴 접시, 쌈 채소와 양념장, 그리고 소아 막걸리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김이 살짝 오르는 수육을 보는 순간 승주의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젓가락을 들어 수육 한 점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자 부드럽게 씹혔고 고소한 기름기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냉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하면서도 개운한 맛이 입안을 정리해줬죠. 처음 이곳을 찾았던 건 35년 전이었어요. 대학교 영화 동호회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소아마을에 왔을 때 동료 한 명이 향미옥을 추천했었죠. 그날 주방 보조로 일하던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순영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소화강과 묘하게 잘 어울렸어요. 강물처럼 고요하면서도 흐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어디론가 떠날 것 같으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마저 쓸쓸했지만 기품이 있었습니다. 승주는 그녀에게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을 부탁했었죠. 촬영은 한 달 만에 끝났지만 승주는 그 후로도 계속 소아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방학이 끝날 때까지 석 달을 그렇게 보냈어요. 둘은 아침마다 소아강을 함께 걸으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승주는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순영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겠다고요. 하지만 순영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어요. 승주는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어요. 20년 전쯤 순영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었죠. 모두 끝난 일이었습니다. 승주는 창밖 소화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물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상쾌한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화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어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컹! 날카로운 짖는 소리가 주차장 한쪽에서 터져 나왔어요. 승주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하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흰 진돗개였어요. 근육질의 몸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네 발이 자갈밭을 박차며 흙먼지를 일으켰죠. 개는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승주가 한 걸음 물러서려는 순간 개가 몸을 낮추며 앞발로 땅을 짚었어요. 그리고 단숨에 승주의 바짓단을 물었습니다. 퍽! 이빨이 천을 꽉 무는 소리가 났어요. 승주의 입에서 짧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개는 바짓단을 물자마자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목을 비틀며 힘껏 당겼습니다. 어딘가로 끌고 가려는 듯 했습니다. 승주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달구야 안 돼. 주차 요원이 소리쳤어요. 동시에 경호 차량 문이 벌컥 열렸어요. 4명의 경호원이 일제히 뛰쳐나왔습니다. 회장님, 선두에 있던 경호원이 재빨리 달려와 달구를 떼어내려 손을 뻗었습니다. 달구는 고개를 획 돌려 피하더니 잠시 바짓단을 놓았어요. 그리고는 도망치듯 한 바퀴 원을 그리고 돌더니 다시 달려와 승주의 바짓단을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크게, 더 넓게 물었어요. 달구는 더 세게 당겼습니다. 승주는 한쪽 팔을 휘저으며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계속 끌려갔어요. 회장님, 경호원 2명이 재빨리 양쪽에서 승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향미옥 입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뛰쳐나왔어요.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달려왔죠. 달구야 너! 여자가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달구는 그 목소리를 듣자 바짓단을 놓았습니다. 뒤로 서너 걸음 물러서더니 승주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낑낑 작은 소리를 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돌려 향미옥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경호원 4명이 승주 앞을 가로막듯 둘러섰어요. 최 비서가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승주의 바짓단을 조심스럽게 털어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괜찮네. 승주가 짧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가 승주에게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숨이 차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달구가 이런 적은 처음인데. 여자가 경호원들 너머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승주는 아무 말 없이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사가 재빨리 뒷문을 열어주었고 승주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승주는 무의식 중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깊게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인사가 묘하게 승주의 눈에 남았어요. 그때 도망쳤던 달구가 다시 나타나 차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재빨리 달구의 목줄을 붙잡았습니다. 달구는 앞발로 땅을 긁으며 차를 쫓으려 했지만 여자가 목줄을 꽉 잡고 달구를 달래고 있었어요. 마이바흐와 제네시스가 차례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여자가 달구 목줄을 잡고 향미옥 뒤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향미옥 뒷마당에 10살 남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은동이었죠. 은동이는 학교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주방 뒷문이 열리고 앞치마를 두른 가연이 나왔어요. 좀 전에 달구를 말리던 그 여자였어요. 가연은 은동이를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달구 데리러 왔어. 은동이가 울타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달구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울타리 문이 열리자 달구가 뛰어나와 은동이 가슴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은동이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달구의 힘이 생각보다 셌거든요. 달구야, 야야. 은동이가 웃으며 달구를 안았습니다. 가연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둘만 있으면 세상이 평화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차 요원이 은동이에게 낮에 있었던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달구가 낯선 할아버지의 바짓단을 잡아당겼다는 말에 은동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달구가 그럴 애가 아닌데. 은동이가 달구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달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잠옷 엄하게 말했습니다. 달구야, 사람 바짓단 잡아당기면 안 돼. 알았지? 달구는 고개를 돌려 은동이의 눈을 피했어요. 마치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은동이가 다시 눈을 맞추면 달구는 또 시선을 피했어요. 은동이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달구야, 내가 아무리 개라도 말할 때는 서로 얼굴을 봐야 해. 달구가 고개를 살짝 갸우뚱했습니다. 사람 바짓단 물면 안 돼. 알았지? 달구가 고개를 숙였어요. 은동이가 달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은동이는 어린 나이에도 달구를 잘 돌봐주고 있었어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익히며 돌보고 있었습니다. 은동이가 달구 목줄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가. 은동이와 달구가 뒷마당을 빠져나가 좁은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가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동이는 달구와 함께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뜨거웠어요. 언덕 중턱쯤 올라갔을 때 왼쪽 발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덜컹.
은동이가 걸음을 멈추고 발을 들어보았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반쯤 떨어져 덜렁거리고 있었어요. 어제 본드로 붙였던 부분이 다시 벌어진 거였죠. 은동이는 잠시 운동화를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덜컹덜컹 소리가 날 때마다 밑창이 흔들렸지만 은동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언덕 꼭대기에 판잣집이 보였습니다. 울타리로 둘러싼 마당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녹슨 철망과 낡은 나무 판자를 엮어 만든 울타리였습니다. 그 안에 작은 텃밭과 낡은 닭장이 있었습니다. 집은 판자로 지어진 단층이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쳐져 있고 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지만 현관 앞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텃밭도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갈한 집이었어요. 은동이가 현관에 주저앉아 운동화를 벗었습니다. 밑창에 본드를 짜넣고 손가락으로 펴발랐습니다. 밑창을 꾹 눌러 붙이고 한참을 그렇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나자 손을 떼고 운동화를 흔들어 봤어요. 밑창이 붙어 있었습니다. 운동화를 현관에 가지런히 놓고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으로 가서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흙이 묻었지만 계속 잡초를 뽑았습니다. 물뿌리개를 가득 채워와서 상추와 고추에 물을 주었습니다. 물이 흙에 스며들며 축축하게 젖었어요.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닭장으로 가서 모이를 채우고 물그릇을 갈아주었어요. 닭장 바닥을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닭들이 컹컹거리며 비켜섰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은동이가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달구가 다가와 은동이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은동이가 달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은동이가 언덕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다. 달구가 먼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은동이도 뛰어내려갔어요. 가연은 천천히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달구가 가연에게 달려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가연이 달구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판잣집 마당에 도착하자 가연이 평상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힘들었지? 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 안 힘들었어. 하지만 은동이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힘든걸요. 밥 먹자. 가연이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향미옥에서 받아온 수육을 프라이팬에 데웠어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기름이 배어 나왔습니다. 상을 차려 마당 작은 테이블에 놓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은동이가 수육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우물우물 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다. 가연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을 입에 넣지 못했어요. 그냥 은동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동이가 행복하게 밥 먹는 모습을 보니 피로가 조금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윙윙 울렸습니다. 가연의 손이 멈췄어요. 전화를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받지 않고 테이블 옆에 뒤집어 놓았어요. 진동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연은 젓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은동이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은동이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가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 위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진통제 2알이 남아 있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약을 삼켰어요. 의자에 앉아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왼쪽 무릎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어요.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김가연 씨, 왜 이렇게 도망을 다녀? 다리도 불편하면서 예쁜 얼굴에 흉터나면 안 되잖아. 가연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분명 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알았지? 숨이 막힐 듯 두려웠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음성 메시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온갖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연은 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재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은동이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병원비 300만 원이 없었습니다. 은동이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동네 사채업자 박 사장에게 손을 벌린 건 그때였습니다. 5월 이자 15%라고 했어요. 가연은 매달 70만 원씩 이를 악물고 1년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빚은 줄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 1,000만 원을 넘겼어요. 갚아야 할 돈은 매달 150만 원이 되었고 월급의 절반 이상이 박 사장에게 들어갔습니다. 박 사장이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가연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빚을 빌미로 온갖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문자의 말투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급기야 은동이 학교 주변까지 낯선 남자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가연은 잠든 은동이를 깨워 짐을 쌌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2달 전 이곳 소아마을로 몸을 숨겼어요. 가연은 방으로 돌아가 은동이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천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비 올 때마다 물이 뚝뚝 떨어져 바가지를 받쳐놔야 했어요. 진통제가 서서히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무릎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연은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동이가 학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연도 출근 준비를 했어요. 은동이가 달구의 목줄을 쥐고 있었어요. 언덕을 내려가는데 가연의 시선이 은동이 운동화에 머물렀습니다. 낡고 찢어진 운동화였어요. 본드로 붙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은동아, 신발 불편하지 않니? 하나도 안 불편해. 은동이는 그 말만 하고 앞서 걸었어요. 가연은 뒤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은동이가 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연과 달구는 향미옥으로 향했어요. 향미옥 주방은 이미 바빴습니다. 가연은 그릇을 준비하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가연이 큰 냄비를 싱크대로 옮기려고 들어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양손에 힘을 주고 들어올리는 순간 왼쪽 무릎이 꺾였어요. 다리에 힘이 확 풀렸습니다.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허벅지까지 올라왔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오지 않도록요. 가연은 뒷마당으로 나가 평상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무릎을 손으로 감쌌어요. 향미 할머니가 뒷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가연은 재빨리 바지를 내려 무릎을 가렸습니다. 할머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가연아, 오늘 많이 바빴지? 고생 많았다. 할머니는 가연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이틀 후 5일장이 열리는 주말이었습니다. 은동이는 엄마가 출근한 후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땄어요. 물에 씻어 잘 털어서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은동이가 비닐봉지를 들고
달구와 함께 장터로 향했어요. 마을 입구 공터에 장이 서 있었습니다. 은동이는 구석에 돗자리를 폈어요. 상추와 고추를 앞에 놓았습니다. 상추 1,000원, 고추 2,000원이라고 쓴 종이를 돌멩이로 눌러 고정했습니다. 달구가 은동이 옆에 가만히 앉았어요.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반짝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목줄은 은동이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아줌마 한 분이 멈춰서서 상추를 살펴봤어요. 신선하네. 내가 직접 땄니? 네. 아침에 땄어요. 야무지네. 하나 살게. 아줌마가 1,000원을 주고 상추를 가져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동이가 꾸벅 인사를 하고는 1,000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조금 후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달구를 보고 웃었어요. 이게 참 얌전하구나. 네. 달구는 착해요. 할아버지가 고추를 봤어요. 고추 하나 줘. 네. 할아버지가 2,000원을 주고 갔습니다. 2시간 후 상추와 고추가 모두 팔렸어요. 은동이 손에는 7,000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달구야, 다 팔았어. 은동이가 웃으며 달구를 안았습니다. 달구가 컹컹 짖으며 꼬리를 마구 흔들었어요. 은동이가 돗자리를 개고 마을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에 들어가 파스 한 통을 샀어요. 4,000원이었습니다. 판잣집에 도착했을 때 가연이 퇴근하고 쉬고 있었어요. 엄마, 은동이가 달려왔습니다. 너 또 5일장에 갔다 왔니? 은동이는 대답 없이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가연이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파스였어요. 가연은 파스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본드로 붙여 신으면서도 과자 하나 사지 않고 은동이는 엄마 파스를 사왔어요. 가연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은동아. 가연이 은동이를 꼭 안았어요. 은동이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달구가 옆에 앉아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어요. 노을이 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판잣집 마당에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승주가 향미옥에 다녀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본사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승주는 문득 그 흰 진돗개가 떠올랐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도 그랬었죠. 식당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는데 문득 향미옥 수육의 고소한 냄새가 코끝에 어른거렸습니다. 셰프가 차린 요리를 몇 숟가락 뜯어 말고 자리를 떴어요. 서재에 올라와 문을 닫았지만 책상 앞에 앉아도 서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달구가 떠올랐어요. 바짓단을 물고 끌어당기던 힘, 위를 올려다보며 낑낑거리던 눈빛. 분명 어딘가로 끌고 가려는 것 같았는데 대체 어디로였을까요? 승주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베개 옆에 놓인 작은 비단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비단에 금실로 수놓아진 항무늬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승주는 주머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침향 조각 4개가 들어있었죠. 아버지께서 베트남에서 어렵게 구해오신 침향이었습니다.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무거운 최상품으로 당시에도 구하기 어려운 귀한 것이었어요. 승주는 25살 때 절반을 똑같은 주머니에 담아 소아마을에서 만났던 순영에게 주었어요. 어릴 때는 8조각이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절반만 남아 있었죠. 승주는 침향 한 조각을 집어 코끝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깊고 은은한 나무 향이 번졌어요. 밤에는 이 주머니를 베개 옆에 두고 잤지만 요즘 들어 낮에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회의 중에도 차 안에서도 손이 무의식 중에 주머니를 만지작거릴 때가 많았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안정이었죠. 어느 화요일 오후
최 비서가 집무실로 들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음 주 목요일 충청권 계열사 실적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안 제조공장과 청주 물류센터 순시 후 점심시간이 비어 있는데요. 최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소아마을 쪽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향미옥 예약하시겠습니까? 승주의 손이 서류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최 비서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게. 창밖으로 한강이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마이바흐와 제네시스가 다시 향미옥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승주는 중절모를 눌러쓰고 차에서 내렸어요. 평소처럼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소화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 갈대밭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창가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승주는 평소와 똑같이 주문했습니다. 냉면, 수육 중자, 소화 막걸리. 얼마 후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흰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봉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손님. 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난번에 주차장에서 우리 달구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가연이 두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세탁비입니다. 승주는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가연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달구를 뒷마당에 두고 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울타리는 넘지 못할 테니까요. 승주는 가연의 농담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절뚝이는 걸음으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자 승주는 막걸리를 마시며 소화강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수년과 함께 걷던 강변 산책로가 저 멀리 보였어요. 지금은 나무 데크로 깔끔하게 정비되었지만 그때는 흙길이었죠. 순영이 그 길을 걸으며 웃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승주는 테이블 위 흰 봉투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승주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마이바흐 앞에 섰습니다. 기사가 뒷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컹! 날카로운 소리가 향미옥 뒤편에서 들렸습니다. 승주가 고개를 돌렸어요. 하얀 진돗개 달구가 뒷마당 울타리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뒷다리로 힘차게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솟구쳤어요. 하얀 몸통이 공중에서 활처럼 길게 뻗었습니다. 쿵! 울타리 반대편에 착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달구는 울타리를 넘자마자 승주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발톱이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주차장에 있던 직원이 놀라서 입을 떡 벌렸어요. 달구가 울타리를 넘었어. 달구는 쏜살같이 달려와 승주의 바짓단을 다시 물었습니다. 승주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머리에 쓴 중절모가 땅에 떨어졌어요. 모자가 땅에 닿자마자 봄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모자는 주차장 끝으로 날아가 버렸죠. 회장님, 경호원들이 달구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달구는 승주의 바짓단에 제 머리를 부비기 시작했습니다. 달구야. 달구는 그 목소리를 듣고 바짓단을 놓았어요. 몸을 돌려 향미옥 뒤편으로 달려가 사라졌습니다. 달려나온 가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울타리 안에 뒀는데 어떻게 나왔지? 가연은 재빨리 승주에게 다가와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숨이 차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는 절대 개를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승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경호원들이 승주를 에워쌌어요. 승주가 차 쪽으로 걸어가자 기사가 뒷문을 열어주었고 승주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최 비서가 조수석에 타자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마이바흐 옆으로 하얀 그림자가 달려왔습니다. 하얀 진돗개 달구였어요. 달구는 차와 나란히 뛰며 창문을 향해 낑낑거렸습니다. 차가 속도를 내자 뒤처지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쫓아오려 했어요. 승주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비서와 운전기사도 당혹스런 표정으로 백미러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백미러 속에서 달구는 점점 멀어졌지만 여전히 차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달구의 간절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달구는 어느새 저 멀리 희미한 하얀 점이 되어 사라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저녁 본사 집무실에 앉아있던 승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점점 거세지더니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승주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따뜻한 수육이 떠올랐습니다. 고소한 냄새와 함께 소화 막걸리의 구수한 맛이 입안에 감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달구가 떠올랐습니다. 차를 쫓아오며 낑낑거리던 모습, 간절한 눈빛, 분명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승주는 피식 웃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승주는 비단 주머니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일정 잡게. 소아마을로 가겠네. 토요일 오후 1시 승주를 태운 마이바흐와 경호 차량 제네시스가 소아마을에 도착했어요. 향미옥 주차장에 차가 멈춰서고 승주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에 날아간 중절모 대신 다른 중절모를 눌러쓰고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전에 달구가 바짓단을 물었던 그 손님이네. 달구가 왜 저 손님한테만 그러는 거지? 지난번엔 울타리까지 넘었잖아. 이상하네. 달구가 그럴 애가 아닌데. 승주는 향미옥으로 들어가 전과 같은 메뉴를 주문을 했습니다. 잠시 후 홀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연보라색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허리를 곧게 펴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옹기 항아리를 들고 계셨어요. 향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테이블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손님들께 인사를 했어요. 승주 테이블 옆을 지나가시며 할머니가 잠깐 멈춰 서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셨어요. 승주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주방 쪽으로 사라지셨어요. 승주는 테이블 옆 벽을 보았습니다. 액자에 향미옥 3대째 전통 장맛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35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할머니께서 테이블마다 직접 만든 장을 내어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승주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어요. 이번에도 달구가 나타날까 궁금하면서도 은근히 긴장이 됐습니다. 승주는 천천히 마이바흐로 향했어요. 기사가 뒷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컹! 날카로운 소리가 향미옥 뒤편에서 들렸어요. 승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진돗개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달구의 꼬리가 신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승주 앞에서 멈춰선 달구가 입에 물고 있는 것은 검은색 중절모였어요. 지난주 바람에 날아갔던 승주의 모자였습니다. 달구는 중절모를 문 채 승주를 올려다봤어요. 찾아왔으니 받으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승주가 천천히 무릎을 굽혀 모자를 받아들었어요. 똑똑한 녀석일세. 승주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달구가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낑낑. 간절한 소리를 냈습니다. 앞발로 땅을 긁었어요.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오고 뒷마당 쪽을 가리키며 낑낑거렸어요. 간절하게 승주와 눈을 맞추려 했어요. 승주는 달구의 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참 달구를 내려다보던 승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따라가 보겠네. 네. 최 비서가 놀라 되물었어요. 회장님, 무엇을요? 저개를 따라가 보겠다는 말일세. 승주가 모자를 다시 눌러 쓰고 달구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가 황급히 따라왔어요. 경호원 4명도 뒤따랐습니다. 달구는 승주가 다가오자 꼬리를 더욱 힘차게 흔들었어요. 몸을 돌려 뒷마당을 빠져나가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승주가 따라갔어요. 포장도 안 된 흙길이었습니다. 달구는 계속 앞서가며 가끔 뒤를 돌아봤습니다. 승주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신이 난 듯 가볍게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은 언덕으로 이어졌어요.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도 함께 올라갔어요. 한참을 올라가자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자촌이었어요. 달구가 낡은 판잣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집 옆으로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감자잎과 상추, 고추가 줄을 맞춰 심어져 있었죠. 누가 봐도 정성껏 가꾼 밭이었어요. 텃밭 옆에는 낡은 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 판자와 녹슨 철망을 엮어 만든 울타리가 닭장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닭 몇 마리가 울타리 밖에서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죠. 달구야. 텃밭 앞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장화를 신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호미를 들고 있었고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은동이였어요. 은동이가 달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달구야, 어디 갔다 왔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너 설마 또 향미옥 간 건 아니지? 그때 달구가 컹컹 짖기 시작했습니다. 은동이가 달구가 가리키는 쪽을 봤어요. 승주가 서 있었습니다. 은동이의 눈이 더 커졌어요. 할아버지, 누구세요? 달구가 승주 곁으로 달려가더니 승주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마치 아는 사이처럼 반갑게 굴었어요. 승주와 은동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계속 짖었어요.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연결하려는 것처럼 몸을 비틀며 뛰어다녔어요. 승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 작은 텃밭과 닭장, 그리고 총명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마음을 끌었어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달구를 쫓아왔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다른 핑계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고 달구는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텃밭에서 흙 냄새가 올라왔고 닭장에서는 닭들이 모이를 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주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게 여기서 키우니? 은동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승주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눈이 동그래지더니 뭔가 깨달은 듯 물었죠.
혹시 달구가 바짓단을 2번이나 물었다던 그 할아버지세요? 승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동이는 깜짝 놀란 듯 정중하게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상해요. 달구는 원래 말 잘 듣거든요. 은동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는 다시 승주를 보고 말했어요. 혹시 달구가 오늘도 할아버지의 바짓단을 물었나요? 승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행이다. 은동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계가 할아버지 모자를 찾아줬어. 승주의 말에 은동이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우리 달구가 똑똑해요. 그때 달구가 갑자기 컹컹 짖기 시작했어요. 집 안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몸을 비틀며 낑낑거렸습니다. 이번엔 은동이 바짓단을 살짝 물더니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앞발로 땅을 긁으며 초조한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달구야. 은동이가 달구 목줄을 잡으려 했지만 달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집안을 가리키며 낑낑거리고 앞발로 땅을 긁어댔습니다. 은동이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냄새구나. 우리 엄마가 안 계시면 달구가 불안해하거든요. 은동이가 고개를 들어 승주를 봤습니다. 잠깐만요. 잠시 후 은동이가 작은 비단 주머니를 들고 나와 달구의 코앞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달구가 주머니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더니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몸을 낮췄어요. 낑낑거리던 소리가 멈추고 눈을 반쯤 감으며 진정했습니다. 승주의 시선이 비단 주머니에 고정됐습니다. 남색 비단 주머니 표면에 금실로 수놓아진 문양이 오후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초승달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은사로 놓은 향 연기 한 줄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연기선은 2번 꺾여 있었어요. 승주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코트 안주머니 속 자신의 비단 주머니를 무의식 중에 꽉 쥐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명동의 자수가게가 떠올랐습니다. 승주는 종이에 직접 도안을 그렸어요. 초승달 아래로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가 부드럽게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꺾여서 흐르도록 부탁했습니다. 장인이 안경 너머로 도안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소화강 앞에서 주머니를 건네며 말했어요. 잠을 잘 못 잔다고 했지? 이거 베개에 넣고 자. 도움이 될 거야. 서울 다녀올게. 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를 받아 쥐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승주는 순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기다려달라고요. 데리러 오겠다고요.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순영은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부랴부랴 향미옥에 도착했을 때 흰 봉투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어요. 얇은 편지지 한 장.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행복하세요. 단 3줄이었어요. 승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순영은 고아원을 나와서 향미옥 뒷방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었죠. 부모도 친척도 없었어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지만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떠난 여자 승주는 배신감에 그 기억을 깊이 묻어버렸어요. 승주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침을 삼켰어요. 그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번 더 침을 삼키고 천천히 물었어요. 그거 어디서 났니? 엄마 거예요. 은동이가 주머니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주셨대요. 돌아가신 할머니라면 죽은 순영을 말하는 걸까요? 승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향미옥에서 일하세요. 승주는 향미옥에서 세탁비 하라며 봉투를 건넨 직원을 떠올렸어요. 승주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때 골목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왼쪽 발을 살짝 끌며 걷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달구가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골목 쪽으로 달려갔어요. 가연이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천천히 올라오다가 달구가 달려오자 멈춰서서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들어 승주를 봤어요. 가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향미옥에서 봤던 할아버지가 서 계셨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으니까요. 가연은 은동이를 보며 무슨 일이냐는 듯 눈빛을 보냈습니다. 승주는 한참을 가연을 바라봤어요. 짧게 묶은 머리, 수척한 얼굴. 하지만 어깨만큼은 꿋꿋이 펴져 있었습니다. 순간 순영이 겹쳐 보였어요. 그 눈매, 그 인매. 실례지만 승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연은 당황한 듯 되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승주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김순영 씨이신가요? 가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저희 엄마를 아세요? 승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영의 딸이 맞았습니다. 승주가 눈으로 은동이가 들고 있는 주머니를 한번 보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분입니다. 승주는 가연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30 초중반쯤으로 보였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가연은 승주를 빤히 쳐다봤어요. 35이에요. 35, 승주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순영이 사라진 지 35년, 설마 임신한 채 떠난 것일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아이를 임신했다면 나를 떠났을 리가. 그렇다면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일까? 혹시 나쁜 일을 당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를 떠난 걸까? 승주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승주가 또 한 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은요? 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어디 계시는지도 몰라요. 가연의 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승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 비단 주머니가 낯이 익어서요. 제가 아는 분 같아서요. 은동이가 주머니를 꼭 쥔 채 승주를 올려다봤어요. 이거 예쁘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준 거래요. 승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받았다니 설마 자신을 말하는 걸까? 승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가연이 은동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아이를 자기 뒤로 살짝 가렸습니다. 대체 누구세요? 그 모습에 승주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까? 갑자기 나타나서 엉뚱한 질문만 던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승주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승주는 짧게 말하고 몸을 돌렸어요. 최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가세. 승주는 가연을 다시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내려갔어요. 경호원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때 달구가 컹컹 짖으며 승주를 따라왔습니다. 승주가 뒤를 보자 은동이가 달구를 달래고 있었어요. 은동이가 승주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달구가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승주는 은동이와 달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은동이의 맑은 눈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고맙구나. 승주는 짧게 말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다시 뒤따랐습니다. 가연이 은동이에게 뭔가 물어보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죠.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은 승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승주는 한 손으로 모자와 안경을 벗었어요. 다른 한 손은 여전히 코트 안주머니 속 비단 주머니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35살. 순영이의 딸. 가연의 얼굴에서 순영이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이내 자신의 얼굴도 겹쳐 보였죠. 최비서. 앞좌석의 최비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미러로 승주를 봤어요. 저 모자에 대해 알고 싶네. 알겠습니다. 최비서가 태블릿을 꺼내 이것저것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승주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전자 분석도. 최비서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회장님과요? 조용히 처리하게. 네, 회장님. 최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차들은 소아마을을 빠져나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승주는 비단 주머니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검은 비단에 금실로 수놓아진 항무늬가 차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연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설마 가연이 자신의 딸일까요? 승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승주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서재에 앉아 비단 주머니를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비단의 항무늬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침향 조각을 꺼내 코끝에 가져가 봤지만 마음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봤지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임원들이 보고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최비서는 향미옥과 판잣집을 오가며 가연 몰래 DNA를 수집했어요. 승주는 번호표를 뽑고 창가 테이블에 앉아 냉면과 수육을 주문했어요. 중절모도 안경도 어설픈 변장도 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주방 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연이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나와 테이블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승주가 가연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어요. 귓볼이 얼굴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자신과 똑같았어요. 가연이 손으로 뒷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승주도 회의 중 긴장할 때면 무의식 중에 뒷머리를 만지곤 했어요. 똑같은 습관이었어요. 사소한 몸짓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딘가 자신과 닮은 듯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습니다. 옆에서 직원 2명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연 씨 다리는 왜 그런 거야? 돈이 없어서 수술 못했대. 승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카운터에 놓으려던 카드를 쥔 채 굳어버렸어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했다고.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승주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승주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흰 진돗개 달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승주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승주는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화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35년 전 순영과 함께 걷던 그 강이었습니다. 물은 여전히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승주는 비단 주머니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북동 저택은 고요했어요.
승주는 서재 창가에 서서 어둠 속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원사들이 완벽하게 가꾼 소나무 가지가 달빛을 받아 검게 빛났습니다. 이틀이 지난 오후 성북동 저택 서재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최 비서가 태블릿을 든 채 들어섰어요. 평소보다 어깨가 무거워 보였고 태블릿을 쥔 손에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승주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한 줄도 읽지 못한 채 멍하니 같은 페이지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봄밤의 어둠이 정원을 덮고 있었고 완벽하게 가지치기 된 소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가연 씨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어요. 승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등을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말해보게. 최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켜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가연 만 35세입니다. 어머니 김순영 씨가 가연 씨 6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7살에 강원도의 한 고아원에 입소했습니다. 승주의 손끝이 책상 모서리를 쥐었어요. 손등에 푸른 핏줄이 미세하게 튀어나왔습니다. 7살의 고아원이라니. 최 비서는 화면을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18살에 고아원을 나와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고 23세 같은 고아원 출신 남자와 결혼했다고요. 혼인신고 기록도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24살에 은동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은동이가 3살 되던 해 여름 남편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최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가해 차량은 무보험이었고 남편 본인도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그 소리가 비명소리 같았습니다. 정원의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승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영이 딸의 인생은 왜 이토록 굴곡져야만 했을까?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 후로 가연은 은동이를 혼자 키우기 위해 여러 일을 전전했다고 했어요. 은동이가 어릴 때는 여관에서 은동이를 업고 청소와 빨래를 했고 은동이가 유치원에 들어간 후로는 공장 일을 시작했다고요. 승주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시선이 창밖 어둠을 향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업고 여관 청소 일을 했다니. 은동이가 5살 때 겨울이었습니다. 최 비서가 화면을 다시 넘기며 말했습니다. 가연 씨가 공장에서 무거운 철제 상자를 들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인대와 반월상 연골 손상이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파스와 진통제만 사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치료 시기를 완전히 놓쳤고 관절이 점점 악화되면서 지금처럼 다리를 절게 됐다고 최 비서는 말했습니다. 다리를 다치고 나서 공장은 그만두고 설거지와 주방 보조로 일을 했다고요. 승주의 턱을 괜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가연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온 건 모두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순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35년간 찾지 않은 것도 이 넓은 저택에서 혼자 편하게 살아온 것도 가슴속에서 죄책감과 후회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작년 겨울 은동이가 폐렴으로 입원했고 일주일간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 약값까지 합쳐서 3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 박사장 캐피털이라는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승주의 눈이 감겼습니다. 최 비서는 계속 보고했습니다. 처음엔 월 15% 이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복리로 붙었고 연체료에 각종 명목의 수수료까지 더해졌다고요.
가연은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갚았지만 원금은 단 한 푼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빚은 1200만 원까지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승주의 턱을 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박 사장은 가연 씨가 일하는 식당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빚독촉을 했고 욕설까지 했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잃었어요. 은동이 학교 정문 앞에서 남자들이 어슬렁거려서 신고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가연 씨는 은동이와 달구를 데리고 급하게 소아마을로 온 것 같습니다. 2달 전 일입니다. 은동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최 비서가 화면을 넘겼어요. 전에 살던 동네 사람들 말에 따르면 은동이는 이웃 할머니께 배워서 아주 어릴 때부터 혼자 텃밭을 가꿨다고 했습니다. 7살 때 텃밭에서 딴 토마토를 이웃집 할머니께 드렸는데 할머니가 고맙다며 병아리 한 마리를 주셨다고 했어요. 은동이는 그 병아리를 정성껏 키웠고 닭이 자라 알을 낳자 그 알을 부화시켜서 닭의 수를 점점 늘렸습니다. 그리고 5일장에 나가 텃밭에서 키운 채소와 달걀을 팔았다고 했어요. 10살 아이가 5일장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장사를 한 겁니다. 이웃 사람들은 똑똑하고 기특한 아이라고 입을 모았다고요. 승주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영의 딸이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어린 손주까지. 하지만 승주는 가연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수록 왠지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내 딸이다. 내 손주다. 내 핏줄이다 라고요. 박 사장 캐피털에 대해 조사하게. 승주가 비단 주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최 비서가 되물었어요. 박 사장이라는 자, 그리고 그 대부업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말일세. 승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 사업자 등록 현황, 불법 추심 전력, 재산 현황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게. 내일 아침까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가 태블릿에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승주는 비단 주머니를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는 언제 나오나? 내일 오전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는 즉시 직접 가져오게. 알겠습니다. 최 비서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재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승주는 본사 집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어요. 10시 3분.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어요.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났어요. 승주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최 비서가 들어왔어요. 손에 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A4 크기의 서류 봉투였어요. 봉투 표면에 유전자 분석 결과 보고서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책상 앞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승주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든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먼저 확인하고 말씀드릴까요?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승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직접 보겠네. 최 비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승주는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봉투 입구를 찾았어요. 천천히 뜯었습니다. 봉투가 뜯기는 소리가 고요한 집무실에 울렸어요. 봉투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맨 위에 표지가 있었어요.
친자 확인 유전자 분석 보고서. 승주는 표지를 넘겼습니다. 분석 방법과 절차가 길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눈으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결론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검사자 A 장승주와 피검사자 B 김가연의 친자관계 분석 결과 생물학적 부녀관계일 확률은 99.99%입니다. 승주는 숨이 멈췄어요.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99.99%. 가연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은동이는 자신의 손주였어요. 승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영이 자신의 아이를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웠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순영아. 승주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 아이를 낳았구나. 목이 메었어요. 내 아이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날 떠난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승주의 목이 메었어요. 최비서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승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서류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최비서. 승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당장 소아마을로 가겠네. 승주가 이어서 말했어요. 차량 준비하게. 네, 회장님.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승주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휘청거렸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짚어 몸을 지탱했어요. 회장님. 최비서가 황급히 다가와 승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네. 승주가 손을 들어 최비서를 제지했어요. 괜찮아. 하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승주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 딸이 있었어. 손주도 있었어. 35년간 모르고 살았다니. 내 딸이 수술비가 없어서 다리를 치료도 못 받았다니.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턱까지 흘러내려 와이셔츠 깃에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에 떨어진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어요. 회장님, 물 한 잔 드시겠습니까? 최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비서가 생수를 따라 건넸습니다. 승주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승주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번엔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가연아, 이제 아빠가 지금 갈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빠가 전부 다 해줄게. 못해준 것, 고생시킨 것 다 갚을게. 은동이도 아빠가 지켜줄게. 가세. 승주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승주가 집무실을 The scenery is 나섰습니다. quite relaxing. 엘리베이터를 타고 Now, to 지하 review these 주차장으로 figures. 내려갔어요. Yes, 마이바흐와 these 경호 projections 차량이 look solid. 이미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The scenery is 있었습니다. quite relaxing. 승주가 뒷좌석에 Now, to 올라타자 review these figures. 최비서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Yes, these projections look solid. 경호원들도 자신들의 차량에 탑승했어요. The scenery is quite relaxing. 출발하겠습니다. 회장님. Now, to review these 기사가 figures. 말했습니다. 빨리 가게. Yes, these projections look 마이바흐가 solid. 주차장을 빠져나가 The 강변북로로 scenery is quite 접어들었어요. relaxing. 낮에 한강이 Now, to review 햇빛을 these 받아 figures. 부서지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Yes, these projections look 차는 solid. 속도를 높여 경부 고속도로로 The scenery 진입했어요. is quite relaxing. 승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안주머니 속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검은 비단에 금실로 수놓아진 항문양이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어요.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천안 IC를 빠져나갔어요. 국도로 접어들자 주변이 한적해졌습니다. 오후 2시쯤 차는 향미옥을 지나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포장도 안 된 흙길이었습니다.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판자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바흐가 멈춰섰고 승주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호원들도 재빨리 내렸어요. 승주는 텃밭과 닭장이 있던 판잣집으로 다가갔어요. 녹슨 철제 문짝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죠. 승주가 문을 삐걱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닭장 문이 열려 있었고 남은 닭들이 컹컹거리며 날갯짓을 했습니다. 물그릇이 바닥에 엎어져 있었어요. 모이통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텃밭에는 감자잎들이 바람에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달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주가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하나, 작은 부엌. 방 한쪽에는 이불이 급하게 개켜져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은동이의 공책 몇 권이 쌓여 있었어요. 표지에 김은동이라는 이름이 반듯하게 적혀 있었어요. 승주가 공책을 펼치자 또박또박한 글씨로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닭이 알을 3개 낳았다. 엄마한테 드렸더니 엄마가 웃으셨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엄마가 오늘도 다리를 절뚝거렸다. 파스를 붙여드렸는데 아프지 않은 척 하셨다. 나는 다 안다. 승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공책을 든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승주가 고개를 들어 방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고 벽 한쪽에는 물이 번진 자국이 얼룩져 있었어요. 비가 오면 새는 집이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최 비서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급하게 떠난 것 같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듯합니다. 승주는 공책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한참을 쥐고 있다가 겨우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승주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렇게 찾아왔는데 설마 다시 못 보는 건 아니겠지. 설마 또 놓치는 건 아니겠지. 35년 만에 찾은 딸인데, 손주인데, 숨이 가빠졌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경호원 하나가 황급히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마당에 놓인 고무대야로 걸어가다가 승주 일행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승주를 봤어요. 양복을 입은 승주와 경호원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 할아버님,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옆집에 살던 아이와 그 어머니를 아시나요? 할아버지가 턱을 치켜들며 물었습니다. 당신네들은 누구요? 저희는 최 비서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승주가 나섰어요. 가족입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어요. 승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까지 뭐 했어? 승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전에 덩치 큰 사내들이 들이닥쳐서 고함을 지르고 문짝을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무도 없으니까 욕을 퍼붓고 나가더니만 지금은 아래 향미옥 종갓집 쪽에서 또 고함 소리가 들려. 장독돼 있는 그 집 말이야. 승주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이 엄마랑 아이는 괜찮은 건가요? 나오라고 소리치는 거 봐서는 집에 없었던 것 같아. 할아버지가 턱으로 아래쪽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라면서 왜 이제야 나타났어? 아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승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서 가봐. 늦기 전에. 할아버지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승주는 자신의 차로 급하게 향했어요.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만 해라. 제발. 차에 올라타자마자 말했어요. 향미옥 종갓집으로. 서둘러. 마이바흐가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몇 분 후 향미옥 건물이 보였습니다. 차는 향미옥을 지나 안쪽 길로 접어들었어요. 장독대가 즐비한 마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옥 기와 지붕이 보였어요. 주차장에 검은색 SUV 한 대가 빗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체에 흠집이 여러 군데 나 있었고 뒷번호판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마당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가연 어디 숨겼어? 승주가 급하게 차에서 내리자 경호원들도 뒤따라 내렸어요. 장독대 너머 종갓집 마당 한가운데 가죽 점퍼를 입은 사내 셋이 서 있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사내의 목에 용 문신이 보였어요. 나머지 둘도 거친 인상에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향미 할머니가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빗자루를 든 채 그들 앞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여긴 사유지예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겁니다. 리더가 비웃으며 한 걸음 다가섰어요. 경찰? 불러봐요. 빚 독촉이 불법이에요? 할머니는 냉면값 안 주고 도망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정당한 권리 행사하는 거라고요. 가연이 여기 없다니까. 할머니가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돌아가. 사내가 빗자루를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어요.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요. 그 여자 여기서 일한다면서요. 기다리면 오겠지. 주차 요원 2명이 달려와 할머니 옆에 섰지만 사내들 앞에서는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승주가 장독대 사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경호원 4명이 일렬로 뒤따랐죠. 검은 정장에 단단한 체격, 절도 있는 걸음. 경호원들이 말없이 할머니와 사내들 사이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았어요. 사내들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최 비서가 앞으로 한 걸음 나왔어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가연 씨와 맺으신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연 이자율이 300%가 넘더군요. 이자 제한법을 명백히 위반했고 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사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 사장 캐피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죠. 최 비서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넌 뭐야? 네가 대신 갚아줄 거 아니면 입 다물고 꺼져. 리더가 경호원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비켜. 경호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비키라고. 사내가 다시 밀었고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경호원이 움직인 건 한 번이었어요. 달려드는 사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나머지 2명도 채 3초가 지나기 전에 바닥에 엎어졌어요. 경호원들은 숨 한 번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최 비서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을 한번 확인하더니 리더 사내의 귀에 갖다 댔습니다. 통화 중이었어요. 최 비서가 종갓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걸어놓은 전화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당장 거기서 나와. 금융위원회에서 조사 들어왔어. 계좌 동결됐다고.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비서가 전화를 도로 가져가며 조용히 말했어요. 금융위원회에 제보한 건 시작일 뿐입니다. 불법 사금융 영업, 연 300% 초과 이자, 폭력적 추심 행위, 증거자료 일체를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에도 탈세 의혹으로 제보했고요. 박 사장님의 재산 현황과 계좌 내역,
모두 파악돼 있습니다. 사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눈에는 아직 반항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채무자를 유흥업소에 강제 알선한 정황도 확보돼 있습니다. 이건 금융범죄가 아니라 형사사건이에요. 인신매매 혐의까지 붙을 수 있죠. 사내의 눈에서 반항기가 사라졌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유흥업소 것만으로도 실형이에요. 변호사 만나보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는지. 최 비서가 태블릿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 만나봐도 소용없을 겁니다. 이 건을 맡아줄 변호사가 없을 거거든요. 사내가 최 비서를 노려봤어요. 네가 뭔데? 최 비서가 고개를 살짝 돌려 승주를 봤습니다. 승주는 장독대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내의 시선이 승주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딘가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도열한 경호원 4명까지 사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앞으로 김가연 씨 모자에게 일절 접촉하지 마십시오. 최 비서의 미소가 거쳤습니다. 처음으로 표정 없는 얼굴이었어요. 끝났습니다. 빨리 가세요.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향미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차 요원들도 긴장을 풀었어요. 할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빗자루를 주워들고 천천히 승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승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옥색 한복을 단정하게 입은 할머니의 얼굴에 놀라움과 경계심이 교차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런데 누구시죠? 보아하니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승주는 한참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김가연은. 승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침을 한번 삼키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승주를 위아래로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영이. 할머니가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순영이가 말했던 그 사람. 할머니는 한참을 승주를 바라보다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승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연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쪽에 숨어 있어요.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따라오세요. 할머니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장독대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갔어요. 수백 개의 항아리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독대를 빠져나가자 작은 한옥 별채가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별채 앞 평상에 걸터 앉으며 승주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승주가 천천히 앉았어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전이었어요. 순영이가 여기서 일하고 있을 때였죠. 승주가 향미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느 날 서울에서 고급 승용차가 왔어요.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운전기사까지 딸린 차였죠. 할머니가 항아리 하나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곱게 차려입으신 사모님이 내리셨어요. 한눈에 봐도 재벌가 사모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승주는 숨을 참았어요. 그 부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곳에 왔었던 겁니다. 그 부인이 순영이를 찾았어요. 뒷마당으로 데려가서 얘기를 나눴죠. 멀리서 봤는데 부인이 돈봉투를 내밀더군요. 할머니의 눈이 과거를 응시했습니다. 순영이는 받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죠. 그럴 수가. 승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인이 우셨어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셨죠. 순영이가 황급히 부인을 일으켜 세웠어요. 부인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나중에 순영이한테 들었어요. 제 아들 앞날 좀 생각해달라고 하셨대요. 정혼한 재벌집 딸이 있다고요. 승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어요. 순영이와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던 어머니가 그 뒤에 순영을 찾아갔을 거라고는 승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영이가 울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영이가 울면서 말했죠. 자신 때문에 그분 인생이 망가지는 건 싫다고요. 순영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너무 착했죠. 자기가 고아라서 재벌집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당신에게 편지를 남겼죠? 승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승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자기를 잊게 하려고 쓴 거예요. 순영이는 당신 걱정만 하다가 혼자 떠났어요. 그 뒤로 소식을 못 들었고요. 승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달 전쯤 가연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별채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화강에 있는 향미옥에 꼭 가보라고 했던 엄마의 유언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승주를 돌아봤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순영이가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다는 걸요. 할머니는 별채 안으로 향했습니다. 최비서와 경호원들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할머니를 따라 승주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가연이는 여기 있어요. 문을 열자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구석에 가연과 은동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가연은 은동이를 꼭 안고 있었고 은동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승주를 보고는 눈이 커졌어요. 괜찮아, 가연아.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 다 떠났어. 가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은동이가 엄마 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승주에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승주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연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승주를 보고는 은동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승주는 한참 동안 가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어요. 짧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마의 곡선,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눈매, 얇으면서도 단단해 보이는 입술. 그 하나하나가 35년 전 소화강 바람 속에 서 있던 여자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턱선만은 달랐어요. 각지고 단단한 그 턱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보던 자신의 것이었죠. 가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승주를 올려다봤어요. 향미옥에서 달구가 바짓땀 물었던 아저씨 아니에요? 승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코트 안주머니로 손을 넣었어요. 손끝이 익숙한 비단 감촉에 닿았고 승주는 주머니를 꺼내 가연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단 위에 금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주머니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침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가 35년 전에 당신 어머니에게 드린 겁니다. 똑같은 걸 2개 만들었어요. 검은색 비단에 학을 수놓은 건 제가 가지고 남색 비단에 초승달이 수놓아진 건 순영 씨에게 줬습니다. 가연의 손이 움직였어요. 품에서 연한 남색 비단 주머니를 꺼내는데 손가락 끝이 잔잔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승달 아래로 2번 꺾여 흐르는 연기 문양, 술 끝에 매달린 작은 응구슬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두 주머니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검은 비단 위에 학, 남색 비단 위에 초승달. 색은 달랐지만 크기도 매듭도 응구슬이며 술이 달린 위치까지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어요. 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순영 씨와 저는 결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사라졌어요. 승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간신히 입술을 떼었어요. 가연 씨가 제 딸입니다. 가연이 뒷걸음을 치듯 고개를 저었어요. 입이 벌어졌다 다치기를 2번, 겨우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제 아버지라고요? 승주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북받쳐 올라왔어요. 가연아. 그 한마디에 가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두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사진 한 장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아주 좋은 분이었다고만. 승주의 눈가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순영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에 날카로운 것을 박아 넣는 것 같았습니다. 은동이가 엄마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겼어요. 엄마. 가연의 턱이 떨렸습니다. 참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듯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아빠를 찾아가라고요. 가연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순영이 병원에서 떠나던 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두었다고 했어요. 장롱 깊숙한 곳에 그동안 모은 돈과 함께 봉투에 넣어두었다고요. 승주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왜 나를 안 찾아왔니? 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복지사 아주머니랑 집에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아버지 주소가 있다는 봉투도요. 사람들이 숟가락까지 다 가져가고 집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연이 품속의 비단 주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다행히 이 비단 주머니는 엄마가 돌아가실 순간까지 손에 꼭 쥐고 계셔서 지킬 수 있었어요. 승주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팍을 누군가 주먹으로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순영이 마지막까지 이 주머니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에 승주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자신은 순영을 원망하고 살았으니까요. 순영아, 내 앞날이 뭐라고 그렇게 혼자서 고생을 하다니. 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는 이 침향 나무 조각 향을 맡으면서 하늘로 가셨어요. 승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가연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방 안의 소리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놓인 2개의 비단 주머니만 보였어요. 35년 전 순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승주 씨 향기가 나요. 이 침향 나무 조각에서요. 저 이 향기를 맡으면서 승주 씨를 기다릴게요. 순영이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승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승주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짓눌린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팍을 쥐어뜯고 싶은 통증이 밀려왔어요. 겨우 한마디를 토해냈습니다. 순영아. 승주가 그리운 이름을 불렀습니다. 35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부르자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어머니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러셨을 거예요. 하지만 편지 한 장에 마음을 닫고 35년을 찾지 않은 건 결국 자신이었어요. 승주의 흐느껴 오는 울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연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승주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셨네요. 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연아, 혼자서 얼마나 고생을 했니? 승주의 말을 끝으로 가연의 입술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눈동자의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이듯 몸이 옆으로 기울었어요. 엄마. 은동이가 소리쳤어요. 가연이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승주가 가연의 등을 받쳐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보는 딸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고 이마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연아, 가연아.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뒷문 쪽으로 소리쳤어요. 물 좀 가져와요. 경호원 한 명이 뛰어들어와 생수를 건넸어요. 승주가 가연의 입술에 물을 적셔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119. 승주가 받게 되고 소리쳤습니다. 최 비서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은동이가 울먹이며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승주는 딸을 꽉 안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승주의 입에서 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35년 만에 만난 그 딸이 지금 승주의 품 안에서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급하게 가연을 들것에 옮겼어요. 구급대원이 혈압계를 팔에 감고 측정했습니다. 손목에서 맥박을 짚었어요. 혈압이 많이 낮습니다. 바로 이송해야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동료를 보며 말했어요. 승주가 은동이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컹컹 짖는 소리가 났어요. 달구였습니다. 달구는 불안한 듯 고개를 들고 계속 지저댔어요. 달구야, 괜찮아. 은동이가 달구를 보고 의젓하게 말했어요. 엄마 괜찮을 거야. 나 다녀올게. 승주와 은동이가 구급차에 올랐어요. 가연이 누운 들건 옆에 승주와 은동이가 앉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가연 얼굴에 씌웠어요. 링거 바늘을 찾아 혈관에 꽂았습니다. 투명한 링거액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출발합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달구가 구급차 뒤를 쫓아 달렸습니다. 향미 할머니가 달구를 잡았어요. 달구의 울음소리와 동시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소화강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물이 저녁 햇살을 받아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승주는 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은동이는 반대편에서 엄마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괜찮겠죠? 은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승주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럼. 승주가 은동이를 봤어요. 꼭 괜찮아질 거야. 구급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사이렌이 밤하늘에 울렸어요. 차가 커브를 돌 때마다 링거 거리가 흔들렸습니다. 20분 후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입구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연을 재빨리 안으로 옮겼어요. 들것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승주와 은동이는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흰색 복도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최 비서와 경호원들이 차를 몰고 도착했어요. 향미 할머니도 함께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대기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은동이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의사가 승주에게 물었어요. 네. 승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답했어요. 제 딸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태블릿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지금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승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실신 원인은 급격한 혈압 저하입니다. 의사가 태블릿 화면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실조 증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기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셨고 만성 피로가 누적된 상태예요. 의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당장은 링거와 수액 공급으로 안정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휴식과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승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승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왼쪽 무릎 관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승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는 태블릿 화면을 승주에게 보여줬어요. 무릎 엑스레이 사진이었습니다. 인대 파열과 반월상 연골 손상이 오래 방치된 상태입니다.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졌고 관절 사이 공간도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을 이었어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겁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까? 승주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술을 하더라도 완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워낙 오래 방치됐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병행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인대 재건술과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것은 확실합니다. 수술하겠습니다. 승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과 상담 후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승주가 은동이 손을 잡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커튼으로 가려진 침상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한 침상 옆에 섰어요. 커튼을 젖히자 가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가연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은동이를 봤어요. 엄마. 은동이가 침대로 달려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가연이 은동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들어 승주를 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승주가 침대 옆에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연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더 이어야 할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연이 가만히 승주를 봤어요. 승주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다. 너를 이제야 찾아서 정말 미안해. 승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구나. 승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바보였어. 순영이를 지키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어. 너를 35년 동안 혼자 두었어. 승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가연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왜 떠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요. 정말 많이 사랑했나 봐요. 승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의사가 들어와 가연에게 수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무릎 상태가 심각하고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가연은 고개를 저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나중에요.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요. 그 말에 승주는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가연아. 승주가 가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제발. 가연이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부담을 드릴 수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할게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으니까요. 승주의 입술이 떨렸어요. 제 힘으로 해왔다는 말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습니다. 35년 동안 아버지로서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 수술비가 얼마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만은 아빠가 할게. 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수술해요. 은동이가 가연의 손을 잡았어요. 나 엄마 아프면 정말 싫어요. 엄마가 다리 아픈데 일하는 거 볼 때마다 마음 아파요.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은동이가 할아버지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해준다잖아. 엄마, 할아버지면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연은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링거액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고요하게 이어졌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수술하겠습니다. 승주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최비서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소문난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VIP 병실을 예약하고 의료진이 동승하는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2시간 후 가연은 서울로 이송됐어요. 승주와 은동이가 함께 앰뷸런스에 탔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밤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 반 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어요. 가연은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정밀 검사가 시작됐고 다음 날 오전 수술이 진행되었어요. 3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 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수술실 밖으로 나왔을 때 승주는 복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인대 재건도 잘 됐고 손상 부위도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회복과 재활이 중요합니다. 최소 석 달은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완전히 회복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승주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고마워요. 윤 박사. 가슴속에서 무언가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가연이 회복실을 거쳐 VIP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었어요. 승주와 은동이가 침대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병실 안으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연이 눈을 뜨자 은동이와 승주가 보였어요. 수술 잘 끝났다. 승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승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35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만 일정하게 이어졌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불빛이 멀리 마치 별처럼 흩뿌려져 있었어요. 승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든 가연과 은동이를 지켜봤어요. 가연은 링거줄이 연결된 팔을 가지런히 놓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은동이는 보호자용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의 가는 팔이 엄마를 향해 뻗어 있었어요. 승주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어요. 침향 조각 하나를 꺼내 코끝에 가까이 가져갔어요. 깊고 그윽한 나무 향이 번졌습니다. 이 향이 가족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바짓단을 물고 놓지 않던 하얀 진돗개도 텃밭 앞에서 똑똑한 눈빛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손주도, 가리고 오늘 처음으로 안아본 딸도 모두 이 작은 침향 조각이 다시 이어준 인연이었습니다. 순영아. 승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이 향기가 결국 나를 데려왔어. 우리 딸 잘 지켜줄게. 손주도 약속할게. 승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와 할아버지 노릇을 다하고 하늘로 돌아가는 날이 오면 이 침향의 향기가 순영에게까지 닿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만약 다음 생이라는 것이 정말 있다면 재벌 총수의 자리도, 여의도 본사 꼭대기 집무실도, 성북동 언덕이 대저택도 전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화강이 보이는 작은 방에서 순영과 나란히 앉아 못다한 날들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요. 승주는 한동안 깊은 회한에 빠져 있었어요. 소화강의 쓸쓸함을 닮았던 여자, 돈봉투를 밀어내고 편지 한 장에 거짓말을 적어 떠났던 여자,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았던 바람 같은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했어요. 승주의 손바닥 위에서 침향 조각이 여전히 은은한 향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침향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승주는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몸이 무거웠습니다. 가연과 은동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이 감겼어요. 소화강이었습니다. 강변의 흘길을 걷고 있었어요. 풀냄새와 물냄새가 섞인 35년 전 그대로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앞에 누군가 걷고 있었어요.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영이었어요.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어쩐지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걸음을 빨리 해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옆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순영아, 승주가 부르자 순영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순영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강바람이 그 소리를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순영의 시선이 천천히 승주의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승주가 뒤를 돌아봤어요. 강둑 위에 가연과 은동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 속에서 은동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다시 앞을 돌아봤을 때 순영은 없었습니다. 강바람만 불고 있었어요. 순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마워요, 승주 씨. 승주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꿈이었어요.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은동이가 침대 한쪽에서 엄마 손을 잡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승주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꿈에서 순영이 보냈던 시선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가연은 회복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물리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목발을 짚고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겨워했지만 물리치료사의 부축을 받으며 조금씩 걸음을 늘려갔어요. 은동이는 매일 병실에 와서 엄마 곁을 지켰고 가연이 복도를 걸을 때면 옆에서 걸음수를 세워주곤 했습니다. 승주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실을 찾았어요.
한편 최 비서를 통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 사장이 구속됐다고 했어요.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대부업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 고금리로 수백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괴롭혀 온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수억 원대 탈세 혐의까지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가연의 빚은 불법 계약으로 무효 처리됐어요. 그동안 이를 악물고 갚아왔던 가연의 피눈물이 들어간 600만 원도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검찰이 박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침대 위에 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1년 넘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것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울리던 전화 벨소리, 문자에 적힌 욕설, 은동이 학교 앞에 서성이던 남자들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가연은 이불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가연이 조용히 은동이에게 말했습니다. 은동아, 이제 학교 가야지. 가연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어요. 학교를 너무 오래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 말에 승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연아, 서울로 이사하는 게 어떻겠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은동이도 서울 학교 보내고. 가연이 승주를 봤어요. 승주가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려는데 은동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감자는요? 은동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승주가 은동이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심은 감자요. 6월에 캐야 해요. 승주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벌 2세로 태어나 늘 서울의 호화로운 저택에서만 살았던 승주에게 손주의 감자 걱정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죠. 승주는 고민하다가 조심히 말했습니다. 감자는 할아버지가 많이 사줄게. 제가 석 달 동안 물 주고 키운 감자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은동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승주는 이 어린 농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 집 정원으로 텃밭을 옮기는 건 어떻겠니? 은동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옮기면 다 죽어요. 승주는 잠시 말없이 은동이를 바라봤습니다. 10살 아이가 자신이 키운 감자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이가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껏 가꿔온 것. 그건 은동이의 세계였어요. 승주는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해왔지만 은동이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6월까지 기다릴까? 승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감자 다 캐고 나서 서울 가자. 할아버지도 거기서 같이 있을게. 은동이가 승주를 올려다봤어요.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가연은 소아마을 인근 종합병원 VIP실로 전원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서였어요. 향미 할머니가 그동안 닭들과 텃밭 그리고 달구를 돌봐주셨습니다. 최 비서는 일주일 동안 판잣집을 손봤어요. 새는 지붕을 고치고 곰팡이를 제거하고 화장실과 주방을 수리했습니다. 낡은 판자 벽은 조립식 패널로 교체했어요. 난방기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마이바흐가 판자촌에 도착하자 은동이는 곧장 텃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닭장을 확인하고 감자잎을 만져보고 물통을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승주가 차에서 내려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최 비서가 판잣집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을 보았다 해도 승주가 쓰기에는 너무 허름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근처 호텔을 알아볼까요? 아니면 모듈형 주택이라도요. 승주가 판잣집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 보였어요.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은동이 책상에는 공책 몇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 딸이랑 손주가 살던 곳이네. 최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승주의 뒷모습이 이미 답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던 완벽한 정원에서 살아온 승주가 이제 급하게 손본 판잣집에서 머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승주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낮아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감자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컹컹 달구 꼬리 흔들어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달구 달구가 최고야. 달려왔어요. 승주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승주가 달구 달구 꼬리 머리를 흔들어주니까 기분 쓰다듬었어요. 좋지? 그날 밤 승주와 은동이는 한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뜬 승주가 옆을 보니 은동이가 없었어요.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승주가 나가보니 은동이가 주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은동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삶은 달걀 2개였어요. 하얀 껍데기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우리 닭이 낳은 거예요. 엄마 수술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주는 달걀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60평생을 살면서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소아마을에서의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은동이는 학교에 갔고 가연은 재활에 전념했어요. 승주는 은동이를 돌보고 병원을 드나들면서 가연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화상회의로 진행되었고 최 비서가 서울과 소아마을을 오갔어요. 승주는 마을 구멍가게에서 산 초록색 장화를 신고 호미를 들었습니다. 텃밭의 시간을 은동이가 가르쳐줬어요. 흙을 파는 법, 잡초를 뽑는 법, 물을 주는 법. 승주는 은동이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들어갔지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여긴 이렇게 해야 땅이 살아나요. 은동이가 흙을 부드럽게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승주는 60년 넘게 모든 걸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10살 아이한테 흙 파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연도 병원에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목발을 짚고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재활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대여섯 걸음 걷고 멈춰야 했지만 걸음수가 조금씩 늘었어요. 세 식구가 좁은 판잣집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날이 하루, 이틀 쌓여갔습니다. 은동이가 옆에서 엄마를 부축했고 승주는 한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승주의 가슴 한쪽이 뜨겁게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어요. 언덕 위 텃밭의 감자잎들이 한껏 무성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감자 캘 수 있어요. 은동이가 아침 일찍 방문을 열었을 때 승주는 이미 장화를 신고 앉아 있었어요. 은동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승주가 먼저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어요. 가연도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평상에 걸터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은동이가 감자줄기를 양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흙이 갈라지며 하얀 감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흙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승주가 호미로 주변 흙을 조심스럽게 파냈어요. 크고 작은 감자들이 뿌리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포기를 뽑을 때마다 은동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달구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흙 위를 코로 킁킁거렸습니다. 우리가 잘 키웠어요, 할아버지.
은동이가 감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흙이 묻은 감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세 사람은 1시간 넘게 감자를 캤어요. 양파 망 2개가 가득 찼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었고 무릎에도 흙이 묻었어요. 승주의 바지는 진작에 흙투성이었지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상에 나란히 앉아 숨을 돌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셋 다 웃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최 비서가 이사업체와 직원들을 동원했지만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은동이 공책 몇 권, 부엌 살림 조금이 전부였죠. 감자는 양파망에 담아 트럭 맨 앞자리에 실었어요. 물론 또 다른 가족인 달구와 그새 늘어난 닭들도 함께였습니다. 향미 할머니가 마을 입구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승주가 할머니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가연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2 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가연의 등을 토닥이며 작게 말했어요. 잘 살아.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 속에서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소화강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은빛으로 반짝이던 강물이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1시간 반 후 성북동 저택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정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은동이가 차 안에서 입을 벌렸어요. 넓은 정원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여기서 무슨 일 하세요? 이 집 관리하시는 거예요? 은동이의 말에 승주가 피식 웃었습니다. 승주가 은동이 손을 잡고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정원 한쪽에 새로 만든 텃밭이 있었어요. 흙이 부드럽게 정리되어 있었고 낮은 나무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닭장도 있었어요. 전보다 넓었지만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은동이가 텃밭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부드러운 흙이 빠져나갔어요. 흙이 참 좋네요, 할아버지. 승주는 이 어린 농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넓은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여기저기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고는 텃밭 옆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드러누웠습니다. 이미 제 자리를 정한 것 같았어요. 승주는 가연과 은동이를 저택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크리스털 조명이 달린 복도를 걸어가는 세 사람의 발소리가 울렸어요. 은동이는 연신 고개를 돌려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걸음을 멈추고 승주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정말 할아버지 집이에요? 승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동이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연은 조용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VIP 병실에서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 집을 직접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문득 엄마가 떠올랐어요. 가연의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주방장이 저녁 준비를 하려고 하자 승주가 손을 들어 말리고 직접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은동이가 감자를 씻어왔어요. 할아버지, 냄비에 물 받아주세요. 감자는 찬물부터 넣어야 해요. 승주가 은동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받고 감자를 넣고 불을 켰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 사이 은동이가 소금을 작은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20명은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원목 테이블이었어요.
은식기와 크리스털 잔이 놓여야 할 그 테이블 위에 삶은 감자가 담긴 접시 하나와 소금 접시 하나가 놓였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 한쪽 끝에 모여 앉았어요. 넓은 테이블에서 서로의 팔꿈치가 닿을 만큼 가까이 앉았습니다. 은동이가 감자 하나를 집어들고 껍질을 벗겼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소금을 살짝 찍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우리가 키운 거예요. 승주도 감자를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감자를 먹었어요. 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저 감자를 먹었어요. 가연이 은동이를 재우러 올라간 뒤 승주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검은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35년간 베개 옆에 두고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회의 중에도 무의식 중에 만지작거렸던 것이었어요. 승주는 주머니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금실로 수놓아진 항문양이 책상 위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침향 조각을 꺼내 코끝에 가까이 가져갔어요. 깊은 나무 향이 번졌습니다. 익숙한 향이었죠. 승주는 천천히 주머니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을 달래기 위해 이것을 꺼내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 달구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얀 꼬리가 살랑거렸습니다. 닭장에서는 닭들이 웅크려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가지치기 된 소나무 너머로 텃밭의 나무 울타리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승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간 채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승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뒀어요.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고 가끔 닭이 잠꼬대하듯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승주는 눈을 감았어요. 베개 옆에 비단 주머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 대신 위층에서 딸과 손주의 숨소리가 이 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딸과 손주를 찾아준 똑똑한 달구가 잠들어 있었고 닭장에는 은동이가 정성껏 키운 닭들이 모여 있었어요. 텃밭에는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흙이 있었습니다. 승주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소화 강물빛 위로 봄바람이 불던 날 네 목소리 강물 따라 흘러왔지. 담장 밖을 모르던 네가 내 이름 부를 때마다 세상이 열렸어 흙길을 걸으며 약속했지. 서울로 가자고 함께 살자고 네 손에 쥐어준 침향 한 조각 잠 못 드는 밤을 대신 지켜줄 거라고. 그런데 왜 편지 한 장이었니? 석줄에 담기엔 우리가 너무 깊었는데 검은 비단 속 학은 알지 못하고 남색 비단 속 달은 차오르지 못했어. 소화강아 너는 알고 있었니? 그 애가 울면서 떠났다는 걸.